전분의 호화는 전분의 종류라든지 또 수분, 온도, 또 기타 첨가될 수 있는 물질에 따라서 호화에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전분의 종류예요. 전분의 종류는 이제 또 그 안에서 나누게 되면 전분 입자의 크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큰 전분은 저온에서도 호화가 빨리 시작되고요. 작은 전분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화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큰 전분은 아까 앞에서 저희 봤죠. 감자 같은 경우 이렇게 입자가 큰 전분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호화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먹는 쌀 이런 것들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돼야만이 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주는 건 또 하나 아밀로펙틴인데요.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을수록 어때요? 많을수록 호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 대신 호화 속도는 느린데 아밀로펙틴이 많은 그런 입자를 가진 아밀로펙틴의 함유량이 많은 전분은 호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안정된 구조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노화가 늦다 이 말이에요. 노화가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호화에 영향을 주는 건 수분이에요. 수분은 전분이 호화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수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첨가되는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의 진행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요? 팽윤 시켜야 되니까요. 수화하고 팽윤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온도. 온도는 가열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호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니까 호화 시간은 단축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류 전분 같은 경우는 60에서 한 78도씨 정도면 호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서류는 뭐였어요? 아까 입자가 큰 감자 같은 거는 온도가 더 낮아도 호화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52도에서 66도씨 정도면 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은 단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물질들이 있어요. 뭐 산이라든지 설탕, 지방, 무기염류 이런 것들도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이 첨가됐을 때는 호화가 됐을 때 점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전분에 산을 첨가하게 되면 가열 시에 가수분해 가지고 호화할 때 점도가 이렇게 그렇죠. 가수분해 되면서 점도는 더 물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 있어가지고 전분이 수분 흡수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화가 되는 온도를 더 높여버려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것들은 더 고온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분 입자를 코팅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싸버리니까 전분이 수분을 흡수하려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버리고 방해하니까 호화를 방해하는 게 지방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무기염류는 호화를 촉진하지만 황산염 같은 경우는 호화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전분의 노화 볼게요. 그래서 얘는 교재 57페이지네요. 노화라는 거는 이제 아까 호화가 알파화였잖아요. 그러면 노화는 뭡니까? 우리가 베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호화된 전분을 그냥 이렇게 방치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 전분이 결정화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호화된 전분을 낮은 온도에 방치하면 전분 분자가 모이면서 인접한 분자끼리 수소결합을 해서 부분적으로 수소결합을 한 부분이 이제 뭐 딱딱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노화라고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액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액 현상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이렇게 노화가 딱 일어나면 전분 분자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전분하고 결합되어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대요. 그래 그 현상을 이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막 물이 막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화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노화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액 현상도 있다라는 거.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분도 노화도 이 전분의 종류라든지 또 수분, 온도, 첨가 물질에 따라서 호화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을 주면서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전분의 노화도 전분의 종류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분 입자의 크기 나오죠. 그래서 작은 전분, 입자가 작은 전분 뭐였어요? 아까 쌀, 옥수수 이런 것들은 노화가 빠르게 됩니다. 반대로 감자같이 큰 전분 같은 경우는 노화가 어려워요. 고구마, 감자 같은 거. 그래서 감자, 고구마 쪄놓으면 그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밥이 딱딱해지는 거 딱딱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화학적 변화니까 일단은 노화되는 걸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입자가 큰 전분이 훨씬 노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아밀로펙틴 자체가 아까 가지 구조, 분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노화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찹쌀떡, 그러니까 모찌, 아니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인절미라 그래야 되나요? 인절미 같은 거가 설기떡보다 훨씬 덜 굳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하루 지났을 때 설기떡은 이렇게 딱딱해지는데 인절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전분의 아밀로펙틴의 함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분의 구조 보시면 아밀로스만 있는 건 노화되기 쉽고 아밀로펙틴이 있는 것은 노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찹쌀떡과 맵쌀떡으로 이렇게 책에도 비교를 해놨는데 훨씬 그래서 인절미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아침밥 대용으로 드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맵쌀보다 찹쌀이 훨씬 노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노화도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호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수분이었잖아요. 전분의 노화는 그 호화 전분, 이미 이제 호화가 돼버린 전분의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예방을 하려면 이미 호화가 된 전분을 수분을 15% 이하로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60% 이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온도는 0에서 5도씨의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이 남았다든지 떡이 남았다든지 빵이 남았을 때 절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노화를 급격하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화를 예방하려면 이미 호화된 전분, 그렇죠? 빵, 떡, 그 다음에 뭐 있죠? 빵하고 떡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냉동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밥 같은 거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시고 다 냉동시키시나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많으면 무조건 남는 빵 냉동시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기타 첨가물질에 보시면 뭐 알칼리성 물질은 노화를 억제하고 산은 노화를 촉진하고 지방도 노화를 억제하고 무기염류 얘도 똑같네요. 일반적으로 노화를 억제하지만 황산염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왜냐면 얘는 무슨 물질이에요? 아까 앞에 써 있잖아요. 얘는 호화를 억제. 그렇죠? 반대잖아요. 노화를 촉진하는 애니까 당연히 호화는 억제시키겠죠? 예, 아까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분도 우리가 아까 당류도 조리 특성을 봤잖아요. 전분도 조리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리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분의 계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분가루에 물을 넣고 가열을 했을 때 일단 전분에 물을 넣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젖지 않은 상태로 얘를 호화가 되면 젖지 않은 상태로 이제 냉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이 되면 일단 그 호화를 할 때 밖으로 나왔던 가수분에 의해서 나왔던 아밀로스 있죠. 아밀로스 분자 사슬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입체적 망상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망상 구조 안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물이 무엇을 형성하냐? 젤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젤의 정의가 나와요. 젤은 아밀로스가 부분적으로 결정을 만드는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전분이 단단한 젤을 형성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젤을 형성하고 싶다 그러면 아밀로스가 많은 전분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젤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밀로펙틴하고 산하고 설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밀로펙틴은 젤 형성에 젤 형성이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왜? 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메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밀로스예요. 이 아밀로스가 많이 존재해야만이 입체적 망상 구조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망상 구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그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굳음으로써 단단한 젤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이 있는 것들은 결국엔 젤 형성에 그닥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체적 망상 구조 형성에 방해가 되니까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입체적 망상 구조 만드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젤 형성에 상당히 방해를 하게 되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전분을 호화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설탕 자체가 수분을 흡수해 버리니까 아밀로스가 망상 구조를 아밀로스가 호화되면서 충분히 밖으로 용출이 안 되는 거죠. 용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망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탕도 젤 형성을 방해하고 또 강도도 감소시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단한 젤을 만들고 싶은데 오히려 설탕으로 인해서 강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젤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첫 번째 아밀로펙틴, 두 번째 산, 세 번째 설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3-4를 보시면 전분 졸이 젤이 되는 현상에 이제 뭐 이렇게 입자를 보여놨어요. 이제 이걸 이건 졸 상태고 얘는 젤 상태입니다. 그림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분의 호정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호정화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거 가기 전에 이 책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로 잠깐 와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분을 젤화를 만들려면 그렇죠? 젤이 되려면 항상 앞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호화가 필요합니다. 호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였죠? 아까 젤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1번에 설명했던 이 단계를 그대로 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식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식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호화돼서 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화살표 모양을 제가 바꿔볼게요. 전분을 호화해서 그렇죠. 이 단계를 거쳐서 호화시켜서 망상구조 만들어져서 젤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식품인 묵이 있어요. 묵, 도토리묵, 메밀묵 이런 것들, 뭐 녹두묵, 청포묵 같은 경우 이게 바로 그쵸. 도토리나 메밀이나 녹두 같은 게 다 어떻게 보면 공유잖아요. 공유 즉 전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호화 단계를 거쳐서 호화 단계를 지나서 젤화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묵이라는 제품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 아까 뭐 팽윤, 수화, 팽윤, 콜로이드 그 다음 단계까지 그러니까 수화, 팽윤, 콜로이드 해가지고 냉각 시킨 거죠. 여기 보시면 젤이 되려면 이 냉각 단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호화까지 와보 전분에다가 물 넣고 가열해서 호화된 상태면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일반적인 근데 거기를 다시 냉각까지 시키게 되면 무엇이 형성이 된다? 젤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젤 형성의 이 과정을 거치는 대표적인 식품이 묵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교재에는 그 단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책에 있었는데 제가 일로 옮기면서 걔를 못 옮겼어요.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신 조리과학 책이나 식품화학 책 찾아보시면 전분의 호화 및 젤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젤화까지 갈 땐 4단계 이게 뭐 냉각이 들어갔을 때 젤이 된다는 거. 이제 네 번째로 전분의 호정화가 있어요. 호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식품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누룽지죠, 누룽지. 그래서 전분을 가열해가지고 전분이 가진 이 글리코시드 결합이 끊어진 상태예요. 전분을 가열한다 그랬을 때 호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아시죠? 물 첨가 없이. 그래서 160도에서 170도씨의 건열로. 이 가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 첨가하지 않고 170도씨의 건열로 이제 가열을 했을 때 전분 분자의 글리코시드 결합이 끊어집니다. 끊어짐으로써 가용성 데스트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분이 가용성 덱스틴으로 만들어지는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전분의 호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정화가 한번 이루어진 전분은 여기 보시면 가용성이 뭐예요? 가용성. 이제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덱스트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하지만 이제 점도가 낮죠. 물에 잘 녹아서 빨리 이제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잘 녹고 대표적인 식품으로 미숫가루 또는 뻥튀기, 누룽지 또는 구워진 빵의 표면, 식빵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구우면 이렇게 윗부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바깥쪽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전분의 호정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식품 누룽지라는 거. 이게 한 번 더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전분의 당화라는 게 있어요. 전분이 딱 보시면 전분의 당화의 대표적인 식품이 여기 나와 있죠. 식혜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분이 사실은 산이나 효소를 넣어서 가수분해 되면서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이 당화예요. 당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때 효소에서 가수분해 됐을 때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겨야지 이런 단맛이 나오냐면요. 글루코스 또는 말토스, 올리고당. 이 올리고당으로 가수분해돼요. 이걸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여기죠. 글루코스, 그 다음에 말토스, 올리고당으로 가수분해돼서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이 바로 전분의 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 대표적인 게 식혜, 고추장, 물엿, 조청 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혜 같은 경우는 이 쌀의 전분 입자 일부를 그 엿기름에 존재하는 아밀라제를 이용해서 가수분해해서 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화가 된 것들은 어때요? 그 당화가 된 밥알들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그 전기밥솥에 식혜를 하다 보면 밥알이 올라오면
식혜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옮겨서 이렇게 끓이시잖아요. 당화가 완성이 된 거죠. 당화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옮겨가지고 설탕 넣고,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가족이 맞는 그 당도로 맞춰서 드시는 게 바로 식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장, 이번 주는 3장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감미료를 보셨고, 또 두 번째 전분에 대해서 봤는데, 이 챕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분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든지 전분이 가지고 있는 조리 특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실 때도 전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시간 체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몇 분이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수업은 여기서 끝났지만 동영상을 끊진 않을게요. 일단 대충 제가 이 정도 25분이 되겠다 싶으면 끊을 테니까요. 수업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